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바코리아에서 베터리너리 서비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성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포세리스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서 참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있게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 포스테리스에 실제 어떠한 질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기본적으로 실제 이러한 포스테리스라는 제품이 어떠한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직 저희 자료가 다운로딩이 안 되고 있는 참 불행한 현실이 되겠고요. 먼저 누구나 아시다시피 저희 포세리스는 두 가지 병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리학적인 빈혈, 혈분 결핍성 빈혈의 그 혈분 결핍성 빈혈이 첫 번째 타겟 질병이 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성 원축성 질병인 콕시디움증을 컨트롤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병이 사실 처음에 제 다음에 원래대로라면은 닥터 니콜라스의 비디오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겠는데, 하지만 그게 제 다음이 아니 제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현실적으로 철분뿐만 아닌 다른 콕시dium층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국내 대부분의 농장에서 철분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콕시dium도 모든 농장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농장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콕시dium층에 대한 처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빈혈에 대한 처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국내에 이러한 질병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행사 진행에서 참으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PPT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하게 되는 기분인데요. 저는 그 세바코리아에서 베터리너리 서비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성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제 순서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포스테리스의 타겟 질병 두 가지, 혈분 결핍성 빈혈과 콕시dium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말씀드리고, 실제 이러한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포스테리스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혈분 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혈분 결핍성 빈혈은 저희가 농장에서 질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에 있어서 감염성 질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분 결핍성 빈혈은 감염성이 아닌 저희는 대사성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사성 질병이라 함은 실제 우리 몸은 아니죠. 돼지 몸이겠죠. 돼지 몸이 커갈 때 거기에 대한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상 증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동물입니다. 성장이 급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미량원소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분이 되겠고요. 철분은 혈분의 실제 생리학적인 역할은, 혈분은 우리 몸에 실제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을 조성하는 성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철분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는 헤모글로빈이 적어지게 되고요. 충분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돼지의 모든 조직이 자라나야 되는데, 조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필수적이죠. 그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을 저희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돼지는 급격하게 자라기 때문에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돼지는 비교적 상당히 낮은 레벨의 철분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 50mg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태어난 자돈이 하루에 소모되는 철분의 양은 7에서 약 16mg 정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자돈은 다른 추가적인 철분 공급이 없이는 약 3일 정도면 저장된 철분을 모두 소모하고 외부에서 철분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철분의 공급처는 예를 들어서 모돈의 유집이라든가 효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새로 태어난 자돈 같은 경우는 그런 철분의 흡수 능력 자체에 저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 혹은 경구제를 통한 철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앞서 말씀드린 철분 결핍성 빈혈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럼 모돈한테 더 많은 양의 철분 주사를 하면은 그럼 자돈에 있어서의 철분 결핍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돈 자체가 철분 저장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돈에게 철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전달되는 양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돈의 철분 주사보다는 자돈에 있어서 철분 주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빈혈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조기진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사람도 숨을 못 쉬면 죽듯이 조직 자체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다른 감염성 원인체와 싸우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즉, 우린 임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에 취약한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임상적으로 농장에서는 어떠한 자돈을 볼 수 있느냐? 앞에 왼쪽 아래 보이다시피 피부가 거칠다든가 창백하다든가 탄력이 없는 피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약자돈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약자돈이 발생되는 빈도수는 철분 결핍성 빈혈에 있어서 발생되는 빈도수는 생체 체중이 크거나 혹은 이 성장 속도가 빠른 자돈들, 즉 농장에 있어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아야 되는 자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돈들을 소실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겠죠. 성장이 크면 그만큼 산소 요구량이 높아질 텐데 철분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러한 성장 속도를 대사가 따라갈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니까요. 이러한 잠재적인 이유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구적인 투여로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지만요. 현재는 주사를 통한 공급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닥터 니콜라스의 비디오를 보면서도 사실 저희 나라도 철분을 대부분의 제가 아는 모든 농장들은 철분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철분 결핍성 빈혈이 컨트롤되지 않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농장별로 접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여러분의 농장을 한번 체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세바코리아에서는 이러한 빈혈 레벨을 체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돈들에 있어서 이러한 빈혈 수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세바코리아 담당 지역 영업 소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문하여 빈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피림이 되겠습니다. 코피림증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감염은 다양한 세균도 존재할 수 있겠고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그중에 코피림증은 원충성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원충성 질병의 원인체는 시스토 아이소스포라스이스라고 하는 원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충이 고온 다스퍼 환경에서 충란이 발화가 되면은 그 발화된 충란을 자돈들이 경구로 감염하게 된다면 소장 상피세포 내에서 증식함으로써 소장 상피세포가 파괴되고요. 그러면 설사를 일으키고요. 즉 농장에서는 코시듬증이라고 하면은 포유자돈 설사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시듬증 하면 포유자돈 설사라고 생각하는 저희는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요. 왜 포유자돈의 설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원인체가 발화가 돼야 되거든요. 충란 상태로는 그런 감염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발화되는 환경이 고온 다습하다 그러면 실제 농장 내에서 고온 다습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포유자돈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유자돈에서 가장 감염이 잘 일어나는 곳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에 대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사와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포유자돈에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포유자돈소에 감염이 되면은 그런 감염 원인이 실제 모돈의 분변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톨트라주릴 같은 코시림을 컨트롤하기 위해 약제를 써야 되는 것, 모돈한테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병원체는 모돈이 아닌 분만사와 같은 환경 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폭시즘증을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환경 내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폭시즘의 원충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농장이 심한 경우에서는 화염소독을 통해서도 이런 포유돈사를 소독한다라는 경우도 한번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환경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만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보셨던 닥터 니콜라스의 그런 비디오를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요. 사실 그건 유럽 쪽 자료이지만요. 하지만 유럽에서도 그런 다양한 종류의 혹시즘 제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별 양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혹시즘증이 만연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도 여러분의 농장의 생산성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빈혈과 마찬가지로 저희 세바코리아에서는 현재 이러한 포유자돈 설사 원인체인 혹시즘증뿐만 아니라 클로스트리디움, 로타바이러스, PED, TG, 아니면 이콜라이가 대장균 같은 그러한 질병 원인체의 스크리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농장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세바코리아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혹시즘증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즘증의 컨트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런 혹시즘증을 왜 굳이 철분제와 같이 조기에 처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즘증 내 이러한 임상적인 차이는 이런 감염 일령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조기에 혹시즘에 감염될 경우에 훨씬 더 임상 증상이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도 조기 감염을 막지 않으면 그 이후에 따른 이런 설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감염되면 감염될수록 그 감염된 자도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충란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또 오염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혹시즘증은 보다 조기에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바는 이러한 혹시즘증 그리고 철분 두 가지를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하여 이러한 포세리스라는 제품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든 단독으로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는 중복 감염이 발생이 됐을 때 훨씬 더 임상 증상이 악화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중복 감염이 일어나는 원인체로는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클로스트리디움 혹은 로타바이러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친숙한 설사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인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세균과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게 된다면 폐사율이라든가 혹은 설사 같은 임상 증상이 보다 심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포유자돈 구간 이후에도 다른 소화기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즘증도 한 번쯤 농장에 있어서 설사뿐만 아닌 소화기계 질병의 원인체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로스트리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혹시즘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럽 내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질병이고 환경 내에서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농장에서 소화기계 질병으로 좀 고생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이러한 거에 대해서 검사해 보시는 것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질병들, 혈분 결핍성 빈혈과 그다음에 혹시즘증 두 가지를 동시에 컨트롤하고자 저희가 런칭한 포세리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포세리스는 세계 최초로 주사 형태로 나온 글래토페론의 철분 성분과 혹시즘 컨트롤하기 위한 톨트라주릴 제제 두 가지의 합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류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보다 농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보다 빠르게 이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세바에서 런칭한 제품이 되겠고요. 이 목적은 당연히 철분 결핍 빈혈을 예방하고 설사와 같은 혹시즘증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은 되게 간단하고요. 자돈에게 있어서 1.5mm, 1 쪽에 되겠습니다. 1.5mm 내에 200mg의 철분, 글래토페론 철분 성분과 45mg의 톨트라주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일령에 접근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농장에서 사용하듯이 철분 제제를 적용하는 일령, 즉 생후 24에서 96시간 이내에 1.5mm 적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분도 찌르게 되고 그다음에 자돈에게 있어서 혹시즘까지 찌르게 된다면 자돈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요. 농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다 돼지가 태어나고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약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리스 같은 경우는 폭신증 방지와 철분 결핍 방지를 위한 전 세계 최초 주사용 대의 제제가 되겠으며 다른 철분 제제, 예를 들어 덱스트란철 같은 제제가 있게 되고요. 세바 연구 결과 덱스트란철 대비 보다 나은 효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철분 주사 제제의 가장 좀 나쁜 점 중에 하나는 구입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농장 작업자가 힘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다 수월한 접종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돈에게 동일한 접종 용량이 있기 때문에 1.5mm 접종이기 때문에 사실 농장에 있어서도 보다 좀 혼용이 덜 되게 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농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자의 실수로 병을 떨어뜨리다가 혹은 이러한 병의 파손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바에서 제공되는 이런 클래스 용기를 가지고 상당히 튼튼한 플라스틱 용기가 되고요. 그런 용기를 통하여 그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새로운 포스리스 저희 앞으로 새롭고 농장의 작업자에게 편의성이 있는 이런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해무 1310에 실제 농장에서 철분 제제를 사용할 때 쓰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적용 이후에 거의 완전한 생체 이용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유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종 이후에 별다른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 또한 철분뿐만 아닌 포시듬증 컨트롤에 탁월한 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포스리스 설명하는 시간을 여태까지 가졌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